성인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스승의 말씀을 잘 받아 적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전파도 잘하고 그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 인간 하나를 이루고 있는 혼과 에고와 육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애들이 있어요. 스승을 따를 때는 선하고 착실하게 행동을 하고 배우고 하다가 스승과 멀어지게 되면 또 그 욕심과 그 욕망과 그 성적인 욕망과 권력욕 이런 것들이 또 부활을 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꼴랑 망아지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제자이자 애증의 관계였던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적이나 사적이나 관계없이 똑같은 태도로 임했습니다. 정권마저도 저를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옳은 일과 정의를 추구했던 제가 공직에서 일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테네인 여러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불가능해요. 저는 맹세코 누구와도 비열한 타협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과 대화를 나눴고 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선한 사람이 되든 악한 사람이 되든 그건 제 탓이 아니고 그 인간 탓입니다. 저는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겠죠. 사람들은 왜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나요? 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을 논박하는 걸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신이 제게 주신 임무이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을 타락시켰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저에게 복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저로 찬스군요.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 크리톤, 아이스키네스, 안티폰, 플라톤 등등. 아니토스, 당신은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무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아니토스 일당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직접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간접 민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당번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나라의 주인이 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말도 잘하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이러면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적으로 봤을 때 평등하고 자유롭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말솜씨가 좋아. 사기를 잘 치는 거죠. 아부도 잘하고 애들 이렇게 군중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하는 인간들 있죠. 이런 솜씨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나라를 맡겨놨다가 순식간에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에요. 펠레폰네소스 전쟁 중 페리클레스가 죽고 아테네가 혼란에 빠진 무렵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 유명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민중은 멜로스 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알키비아데스를 지지를 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다음 행로를 시켈리아로 정합니다. 시켈리아는 거리는 멀지만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시켈리아를 차지하면 스파르타를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민중을 설득합니다. 민중의 지지를 얻어낸 알키비아데스는 130여 척의 노선, 5,000명의 중장보병, 1,500명의 경장보병으로 시켈리아로 떠납니다. 하지만 출항하기 전 사건이 터지는데 아테네 거리에 세워진 헤르메스 상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그런 조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인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알키비아데스 탓으로 돌립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고발을 당했으나 변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켈리아로 떠납니다. 재판은 진행이 되었고 알키비아데스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소환에 응하는 척 하다가 스파르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테네군은 니키아스가 맡게 됩니다. 니키아스는 전쟁에서 밀리자 철군하기로 결심합니다. 철군하기로 한 날 울식이 일어납니다. 이 큰 전쟁에서 아테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동맹국의 이탈. 동맹국들이 이탈하면은 군사 지원이라든가 뭐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통 지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패배 소식이 그리스 전체에 알려지면서 동맹국들은 아테네를 외면합니다. 어떤 나라는 아테네가 망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 왕 아기스가 전쟁에 나가고 없을 때 왕비를 임신시킵니다. 아기스 왕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알키비아데스는 사모스 섬에 정박해 있던 아테네인과 접촉을 하는데 아테네가 민주정을 폐지하고 가두정을 받아들이면 페르시아 원조를 받아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주정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민주정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아마추어리즘,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나라를 정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했죠. 결국 민주정은 물러나고 가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야, 민주정 안 되겠으니까 다시 가두정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두정은 테라메네스가 이끄는 온건파가 있었고 비교적 선한 크리티아스가 이끄는 과격파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세력이 더 세거나 뭐 정치적 영향이 크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끌게 되어 있잖아요. 과격파는 알키비아데스를 다시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가 다시 정치에 힘을 잡게 된 거예요. 다시 권력을 쥔 알키비아데스는 기지코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로 사령관으로 진급을 했고 8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기항을 합니다. 금이 한양을 합니다. 그 무렵 스파르타는 연전연승을 거두다 레스보스에서 아테네군에 패합니다. 이 패배 후 리산드로스 장군이라는 이분이 등장을 하는데 평정을 하기 위해서 리산드로스는 아이고스포타모이를 기습해 아테네군을 격파하고 아이기나스 섬을 점령합니다. 항구를 봉쇄하고 아테네군을 굶겨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항복합니다. 이 아테네가 라이벌 국가에게 패한 것은 정말 굴욕적인 패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페레클레스는 사실 성벽에 의지해서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벽을 기반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가 방어에도 자신이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조건은 아테네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성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소크라테스 나이가 65세. 드디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긴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무리로 리산드로스는 알키비아데스를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자객은 알키비아데스가 머물고 있는 별장에 불을 지릅니다. 자객들은 별장을 뛰쳐나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화살을 퍼붓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쓰러지자 그의 마지막 애인인 티만드라가 시신을 안고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소크라테스의 문제의 제자인 두 명,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가 모두 죽게 됩니다.